안녕하세요. 사연 누리고입니다. 이번 사연을 접하면서 가장 떠오르는 문구가 있어 같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은 가장 먼저 상처를 주고 가장 늦게 떠난다. 마이너스 프레데릭 부에크너마이너스가 말을 했죠. 여러분들은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곁에서 가장 오래 지켜주고 있는 존재로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는 같이 고민하고 성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는 54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나이를 인생의 중반이라 부르곤 하지요. 하지만 제게 50이라는 고개는 늘 아버지를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정확히 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 제가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어쩌면 아버지가 미처 누리지 못했던 시간들을 제가 대신 채워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삶의 깊은 고백이자 한 가족의 흔적을 담은 기록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억지로 눈물을 짜내려는 사연은 아닙니다. 그저 한 가족이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이 어떻게 각자의 시간을 만들어냈고 그 시간들이 다시 어떻게 우리의 선택으로 되돌아왔는지 그 모든 순간들을 조용히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은 저와 제 어린 동생,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셨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웃음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아버지는 저를 목마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지요. 아버지의 어깨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넓고 경이로웠습니다. 골목 끝까지 이어진 시장의 활기, 겨울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어묵 냄비, 그리고 아버지의 어깨 위에서 흔들리며 보았던 저녁 노을은 늘 붉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결코 궁색하지 않으셨고 힘든 삶 속에서도 마음만은 인색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진리를 몸으로 깨우치신 분이셨다고 할까요? 그 시절의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시는 늘 바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그 지친 얼굴을 감추려 애쓰셨지요. 우리 형제를 번갈아 안아 올리시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다정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것을 어린 마음에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마주할 때와 가족을 대할 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의 무게에 굽어있던 어깨가 집안에서는 늘 꼿꼿하고 듬직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우리를 부르셨고 숙제를 게을리하는 날에는 엄하게 호통을 치셨지만 결국은 제 옆에 앉아 연필을 쥐어주시던 분이셨습니다. 부부싸움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어쩌면 있으셨을지라도 우리 앞에서는 철저히 감추셨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큰 노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갈등보다 부모의 평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두 분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작은 징조들은 아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식탁에 앉으셔도 숟가락을 바로 들지 않으셨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셨지요. 아버지가 말을 건네면 짧게 대답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라 어른들의 미묘한 감정의 균열을 알아차릴 만큼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식어간다는 느낌만을 어렴풋이 느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두 분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기에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래도록 쌓여온 피로감이 가득했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변명이 아닌 체념이 섞여 있었다는 것만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른들에게는 밤에 하는 특별한 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모르는 척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대화가 있다는 것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우리 집의 암묵적인 규칙이 되어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묻지 않는 것이 붙잡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이 때로는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가슴으로 배우고 계셨던 분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침, 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슬로우 모션처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길, 가방끈을 고쳐쥐는 동작, 그리고 우리를 똑바로 보려 하지 않으셨던 그 시선까지도요. 아이들은 부탁해. 그 말씀은 제게는 부탁이라기보다는 돌연 책임을 떠넘기는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말이 나오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말로는 더 이상 어머니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온 집 안을 그리고 제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너무나도 조용해졌습니다. 지나칠 정도로요. 냉장고를 여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심지어 텔레비전 소리까지도 너무나 또렷하게 들릴 만큼 말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우리는 어머니가 곧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돌아오시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장고 속 반찬들을 아껴 먹었고 어머니의 자리만큼은 식탁에서 늘 비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서툰 손으로 하나둘씩 집안일을 배워가셨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가 너무 짜다며 물에 헹구기도 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다가 그릇을 깨뜨린 날에는 한참 동안 그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말없이 치우곤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른이 무언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며 왔어라고 말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겨울이면 차가운 제 귀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주셨고, 여름이면 선풍기 앞에 우리 형제를 나란히 앉혀놓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지런하셨고 밥상에는 늘 3가지 이상의 반찬이 정성껏 올라왔지요. 그 시절에 저는 집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 아버지는 자주 체하셨습니다. 얼굴은 점점 누렇게 변해갔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병원에서 듣게 된 말은 너무나 짧고도 분명했습니다. 위암,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이의 자격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 어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그 병을 우리에게 숨기려 애쓰셨습니다. 매일 아침 푸석한 얼굴과 노랗게 뜬 눈으로 애써 괜찮다, 별일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셨죠.
당신의 마른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만 작은 우리의 물음에도 먼지가 많아서 그렇다며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느다란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은 날마다 말라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늘 정정하던 아버지가 식사 중에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갑자기 휘청이며 벽을 짚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밤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렴풋이 어린 마음의 아빠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모두 잠든 고요 속에서 저는 문득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움직임에 눈을 떴습니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정적 속에서 아버지는 손에 수화기를 든 채 벽에 기대어 서 계셨습니다. 오래된 다이얼 전화기 앞에 섰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저는 방문을 살며시 열고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마른 손가락이 위태롭게 다이얼 위를 맴돌았고 겨우 번호를 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쇠약해진 목소리를 조용히 뱉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 엄마야,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정말 더는.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믿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을 보이셨던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온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붕괴되어가는 한 남자의 처절한 울림. 그 목소리는 저의 심장을 마치 차가운 손으로 꽉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 그 길고 숨막히는 침묵 뒤에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무심한 비웃음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당신이시군요. 아이들 엄마라니 피식. 당신이 언제까지 그 구질구질한 역할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은 몰랐네요. 당신 병이요? 글쎄요,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나 이제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겨우 해방돼서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왜 당신 때문에 다시 과거의 비참함 속으로 돌아가야죠? 아이들, 당신 자식이고 당신 팔자잖아. 난 이미 충분히 내 몫을 치렀어. 당신 혼자 못 살겠으면 그냥 그렇게 혼자 죽어요. 내가 알 바 아니야. 그 한마디는 마치 단단한 둑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관계의 끝을 알리는 차가운 선언이었고 동시에 한 가정을 그리고 한 남자의 존재의 이유를 송두리째 부수어버리는 폭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수화기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가 제 귓가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은 채 서 계셨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중력이 당신을 짓누르는 듯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침묵은 저를 숨 쉬지 못하게 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이불을 덮어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요. 얼마 뒤 아버지의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캑캑하는 억눌린 기침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러나 곧 그것이 기침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격렬하게 무언가를 참으려 애쓰는 소리였습니다. 숨을 들이켜는 거친 호흡, 목울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 그리고 필사적으로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으려 하는 흐느낌. 아버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온몸으로 울음을 참으려 안간힘을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흡흡컥. 울음을 터뜨리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삼키는 듯한 그 격한 흐느낌은
마치 찢겨나간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울음 같았습니다. 평생을 강한 아버지로 살아오셨던 분이 세상의 무게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는 소리는 제게 난생 처음 경험하는 공포이자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어린 세상은 산산조각 났고 저는 처음으로 어른들의 슬픔이 아이들의 눈물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병원에 다녀온 뒤에는 잿빛으로 변한 얼굴을 애써 감추시며 다시 출근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날에는 온몸이 고통스러우셨을 텐데도 어린 동생의 숙제를 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어떤 말도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른들은 힘들어하면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이제 와서야 저는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겨우 버텨온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을 본능적으로 아시기 때문이겠죠. 마침내 참으로 길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은 하얗게 얼어붙었고 메마른 가지에는 눈꽃이 시리도록 매달렸습니다. 차디찬 바람은 병실의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아버지의 야윈 몸을 더욱 춥게 만들었지요. 이미 병마로 인해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아버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침대 옆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시던 아버지께서는 마치 한 조각의 눈송이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듯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유리창에 가늘고 쭈글쭈글해진 손가락으로 가만히 김서린 하트 하나를 그리셨습니다. 그 손가락이 유리창 위를 지나갈 때마다 미약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아버지의 호흡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눈은 말이야 모든 걸 다 덮어주지. 아픈 것도 부끄러운 것도 이렇게 하얗게. 그 목소리는 가늘게 갈라져 있었지만 제 심장에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잠긴 눈으로 하트 모양의 성애를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당신의 못다 이룬 삶과 자식들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담아보내려는 듯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아프지 않고 아무런 부끄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야 하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씀 속에는 세상의 고통을 덮어주려는 듯한 눈의 넉넉함과 당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정돈하려는 듯한 숙연함,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온 아버지의 손은 온기 하나 없이 차가웠지만 그 손에 남은 굳은 살의 세월과 제게 닿은 눈빛만은 여전히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마치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따뜻한 작별 인사처럼 느껴져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무것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창밖으로 내리는 눈처럼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봄이 오면 아버지는 다시 웃으실 거야. 꽃 피는 봄날 아버지는 꼭 나을 거야. 수없이 되뇌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흐르는 싸늘한 침묵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밤은 제 생애 가장 길고 혹독한 밤이었습니다. 차디찬 죽음의 그림자가 아버지의 병실을 휘감았지만 저는 어떻게든
그 어둠을 막아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아버지는 끝내 따스한 봄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길고 추웠던 겨울밤, 하얀 눈이 세상을 조용히 덮어가는 새벽녘에 마치 눈처럼 고요히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제 심장은 그대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아버지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더 이상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저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렸던 유리창의 하트 모양이 희미해져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흔적 또한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만 같아 저는 한없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어린 동생은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은 더욱 찢겨나갔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이제 서로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와 슬퍼해 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끝내 그곳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할 새도 없이 냉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군대에 갔고 동생은 오직 학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보호자이자 지지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단단하고 강해졌지만 동시에 삶의 부드러움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우리 형제는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꾸려 제법 자리를 잡았고 동생 역시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성공한 삶이었지만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아버지의 겨울과 같았던 그 기억이 차가운 앙금처럼 남아 있었죠.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자국은 흉터처럼 선명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길 차에서 울린 낯선 번호였습니다. 스팸 전화인가 싶어 받지 않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결국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눅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재호 맞니? 엄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리한 환자처럼 가늘게 떨렸고 내용인지 과거 우리를 버리고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소식통을 통해 들었던 그녀가 지병으로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그 새로운 가정에서도 버림받아갈 곳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자식된 도리로 자신을 보살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아이들은 부탁해라며 저버렸던 그 무책임한 말투와 어딘가 모르게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신음 섞인 호소는 오히려 제 마음에 쌓인 오랜 상처를 다시 헤집는 듯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고 숨쉬기가 힘들어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차가운 비웃음,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회한 같은 것들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차를 세우고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미 번호를 지워버린 줄 알았던 동생에게 익숙한 세 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동생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낮은 음성으로 형, 그 여자한테 전화 왔지? 하고 물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대답이 정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응. 병들어서 그쪽에서도 버려졌대. 이제 와서 너희가 좀 돌봐달랜다. 동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들려온 동생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형, 기억나? 그날 아버지가 어땠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버려지는 꼴을 당해야 할 이유 없지 않아? 세월이 참 잔인하게 되돌려주네요. 결국 그 사람이 버렸던 방식 그대로 버림받았으니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동생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논리정연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아버지의 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분명 맞는 말인데 제 가슴 한구석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동생의 목소리와는 다른 감정으로 일렁였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노을 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숙제 다 했니? 하며 제 손을 잡던 따뜻한 체온, 매콤한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던 뒷모습, 강렬하게 배신했던 그 기억 위에 덮인 흐릿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조각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주는 본능적인 이끌림 같은 것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그 감정이 과연 그리움인지 미련인지 혹은 단순히 한때 나를 품었던 존재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인지 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분노 뒤에 숨겨진 이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에 저는 애써 침묵했습니다. 동생은 이미 답을 정했지만 저는 여전히 망망대해를 홀로 헤매는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은 동생에게조차 쉬이 꺼낼 수 없는 제 안의 오래된 멍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그녀가 왜 그토록 잔인하게 우리를, 아버지를 버려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무정하게 만들었을까?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설명조차 없이 등 돌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이 지독한 혼란 속에서 제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 정인이 하는 거창한 이름보다 그저 이해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갈증이 제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아버지의 마지막 겨울, 그리고 우리 형제의 상처도 비로소 어떤 형태로든 매듭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버림받은 아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그것은 감히 동생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저만의 지독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동생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오래된 의문의 덩어리를 짊어지고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비척이며 문을 연 사람은 한때 제 삶의 전부였던 그 강인하고 아름다웠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희끗한 머리,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속에 감춰진 불안한 눈빛, 세월의 풍파에 닳고 닳아 기억 속 어머니의 흔적만을 겨우 찾아낼 수 있는 초라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를 마주한 순간 제 입술은 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까지 차오르는 수많은 질문과 함께 정말 당신이 내 엄마가 맞을까 하는 이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고 행복했습니까? 왜 이제 와서, 왜 수없이 맴도는 질문들 속에서 제 눈은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저를 갉아먹던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채 목구멍 가득 메워 올라오는 먹먹함에 저는 간신히 말을 삼켰습니다. 이 답을 들으러 왔건만 정작 그녀의 앞에 서니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 물음에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아버지의 겨울이 오던 그날 밤 우리 형제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 초라한 노파를 보며 그리고 차가운 택시 안에서 동생과 통화하며 느꼈던 제 마음속의 혼란은 그 정해진 답조차 쉽게 따를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길을 잃은 듯합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본능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 싸움 속에서 어떤 선택이 진정한 해방이 될지, 어떤 길이 이 길고 지난한 아버지의 겨울을 비로소 끝맺게 할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고통스러운 물음과 함께 제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길목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모진 인연의 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때 저를 품었던 어머니의 처량한 뒷모습과 아버지의 외로웠던 겨울이 끝없이 교차하며 제 심장을 저미는 듯합니다. 매몰찬 동생의 말처럼 평생을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차가운 현실이 옳을까요? 아니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병든 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 될까요? 어떤 선택이 제 오랜 고통에 마침표를 찍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겨울을 끝맺는 길이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 앞에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부디 저에게 현명한 조언을 주시겠습니까?